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었죠. 왜 F2와 C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만기를 1년 더 늘려주는 채권에 대한 오퍼를 받을 때 그걸 억셉트 해야 될 것인가 리젝트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C와 F2를 비교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하이라이트 잘못 선택해서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요것과 요것에 비교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것과 요것. 그러면 이제 1년짜리 채권, 2년짜리 채권, 다른 건 다 똑같고, 유일하게 틀린 게 C와 F2이기 때문에 요것과 책에는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비교를 안 다는 걸 비교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오늘 2절, 채권의 가격 결정.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면은, 자산의 뜻이 뭔가를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 채권이라는 채권 가격 결정, 자산 가격 결정 얘기하는 건데, 자산은, 아마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산은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가져오는 모든 것. 미래 캐시플로우를 가져오는 모든 게 자산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지만,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료를 내고 듣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미래 경제, 이코노믹 라이프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미래 캐시플로우 가지고 모든 게 자산인데, 채권도 물론 미래 캐시플로우가 나오죠. 사실 가격과 시장 이자율은 동시에 적용되는 거고, 같은 얘기긴 하지만, 무이표체 가격을 아마 산정해봐라 할 적에는 편의상 무이표체의 특성, 예를 들면 페이스 밸류가 1년 만기 페이스 밸류가 얼마인데 그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제 시장에 그와 관련된 이자율을 적절한 할인율로 사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무이표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페이스 밸류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만기만 알면은 만기에 적용되는 이자율들이 이제 보통 주어지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이표체 가격 결정의 특성이 뭘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세테리스 페리브스, 만기만 길어지면 여러분들 받게 될 돈이 나중에 받게 된다는 얘기,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뭐 그런 뜻으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표체 가격 결정. 이표체는 한마디로 이자, 쿠폰, 인트레스트를 받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여러 개 있어요. 만기까지. 그러므로 이 표체는 쉽게 생각해서 무이표체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다 생각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이건 1년 만기 채권인데 1년 만기 채권인데 만기 1년 페이스 밸류 $100, 쿠폰 인트레스트 레이트 8%. 근데 이 채권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나눠준다, 쿠폰을. 그런데 1년에 4%씩 주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4씩 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후에 $4, 그리고 또 6개월 뒤에는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액면가 플러스 $4. 그것들을 6개월짜리 스팟 레이트, 이거는 1년짜리 스팟 레이트로 할인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 6개월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나누기 해주고 자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았죠. 그러면 왜 6개월 이자율을 이게 사실상 이제 4.5%인데 왜 9%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이걸 다시 6개월화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 이자율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이걸 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짜리 이자율이 2.5%라고 한다면 2.5%를 나누기 2해서 그게 이제 6개월간 적용되는 순수 그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1.25%를 쓰면 좋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쓸까? 2.5. 꼭 연율화해서 이런 식으로 쓸까요?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서,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정기예금 금리 얘기할 때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뭐 만기 6개월짜리 그런 거 금리 그 얘기를 들을 적에 뭐 1년짜리는 지금 2%다. 2년짜리는 2.1%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2년짜리라 그래서 2년에 해당하는 그 총 누적적인 이자를 적용하지 않죠.
그냥 연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거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를 들면 뭐 2.7년인데 만기가 2.7년 남았는데 이자율이 4. 몇 %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연 이자율로 또 한 번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은 점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비교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연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만약 제가 시험을 이렇게 낸다면 여러분 항상 만약 이거를 1년에 이자 계산을 4번 한다. 그러면 이건 나누기 4. 그리고 여기는 자승해야 되겠죠. 왜냐면 6개월짜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큐판 반드는 어떠한 무이표체 2개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6개월 후 페이스 밸류 $4인 무이표체, 6개월 후 또 1년 후 페이스 밸류 $104인 무이표체 2개를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이표체 가치평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표체 가치평가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되는 거죠. 1년에 이자를 몇 번 계산하는 게 따라서 이제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표체 가격 결정도 이 표체 언제 이 표체가 비싸지고 싸지고 그러면 사전적으로 볼 적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쿠폰 레이트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투자자들한테 캐시플로우가 더 많이 받는 거니까 그 채권은 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자체, 쿠폰 레이트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하는 변동금리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왜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는가? 지난번에 우리 1번까지 했어요. 자산 가치가 안정적이다. 2번은 안 했는데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프로핏도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은행 결국은 이제 금리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예금자들한테 돈을 빌려와서 그걸 이제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금자들한테 돈을 빌려올 적에는 보통 예금자들은 뭐 이렇게 장기로 돈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많이 든다. 그러면 매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차입자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들한테 빌려주는 돈은 10년 만기로 빌려줬다. 10년 만기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10년 만기로 뭐 예를 들면 3%를 빌려줬어요. 3% 충분히 지금 4%를 빌려줬다고 합시다. 10년 만기로 차입자한테 사업하는 사람한테 10년 만기 4%를 빌려줬는데 10년 중에 2,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금리가 많이 변동해서 그때는 시장 금리가 4%, 5%, 6%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4%, 5% 그 이자율을 예금자들한테 주면서 돈을 이렇게 빌려와서 사업자들한테는 이미 과거에 10년 만기 4%로 대출을 준 것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는 거죠, 손해. 그래서, 변동금리 채권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항상 그 시장 금리에 맞게 빌려주기 때문에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항상 돈을 2%에 불리면 2% 플러스 알파만큼 해서 사업자한테 돈을 대출해 줄 테니까 은행은 앉아서 그 마진만큼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그 수수료만 이제 받아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장사가 되는 거죠. 안정적인 장사가 되는 거죠. 예전에 키코가 문제됐을 적에도 은행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복잡한 파생 상품의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데 그 포지션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자기 포지션을 없애서 위험은 없애고 넘기면서 또 그 마진을 그만큼 먹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해결됐어요. 은행이 원래 그 복잡한 파생 상품의 한 거래 상대방이었는데, 예를 들면 은행이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도 자세히 은행이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 돈을 많이 잃게 된 상황이에요. 환율에 베팅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취한 포지션을 그대로 중소기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대로 팔은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자들이 그걸 덥석 본 거고. 그래서 은행은 자기 위험한 포지션을 없애서 그 포지션에서 이제 나간 거고, 위험을 없앴고, 두 번째는 그걸 팔면서 공짜로 파나? 조금이라도 1%라도 수수료를 남기고 마진 남기고 팔 테니까 수수료나 마진도 또 챙기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완벽한 짓이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테러블한 짓이었죠. 결과만 본다면. 그 동기가 어땠는지는 그거는 또 이제 동기는 뭐 그걸 한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변동금리 채권은 사실은 채권 가격이 항상 그 파밸류와 똑같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혹시 이걸 좀 없앨 수 없겠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이즈를 조절 잘 못하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없애냐. 요거 있잖아. 이렇게 커지는 되는데 작게 하려면 오케이. 어디까지 했죠? 자, 변동금리 채권은 이론적으로 보면 2년짜리 변동금리 채권을 이제 은행이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차입자한테 모기지론을 준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왜 그 채권의 가격은 자, 오늘 앞으로 1년 동안 적용될 이자율이 R1이고 1년 후에 또 1년 동안 적용될 이자율이 R11이라고 제가 썼는데 오늘 입장에서 1년짜리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 1년짜리 그대로 이제 파 곱하기 R1만큼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줬는데 1년 동안은 차입자가 얼마만큼 갚으면 되는가 하면 시장 이자율, 대출 이자율 한 4% 갚으면 된다. 1억 곱하기 4%. 그러나 다음에 1년 동안에는 물론 이제 그 원금만큼 갚아주는 건 물론이고 또 그 1년 동안의 이자율은 1년 후에 시장의 대출 이자율 R1, 지금은 모르는 이 변수죠. 확률 변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두 번 있죠. 1년 후에 받을 그 이만큼의 돈, 2년 후에 원금과 이자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현재 가치 할인을 해보자. 그렇다면 1년 후에 받을 캐시플로우는 당연히 현재 1년 이자율로 할인을 할 거고 그 후에 받게 될 2년 만에 받게 될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2년 후에 받게 될 캐시플로우를 일단 1년 앞으로 당기면은 2년 후에 받게 될 캐시플로우가 파 플러스 파 곱하기 뭐 예를 들면 뭐 R11이에요. 이거 모르는 숫자예요. 이만큼 받게 되는데 이 캐시플로우를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쭉 끌어당겨서 할인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쪽을 일단 먼저 할인을 해줘. 1년 동안 할인해주면 이건 당연히 나누기 1 플러스 R11. 그때 1년짜리 이자율. 또 이걸 또 이렇게 할인해주면 그거는 나누기 1 플러스 R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대로 있고 이제 요거는 서로 없어지니까 요거는 파 곱하기 1 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파밖에 안 남죠. 파밖에. 그래서 파 곱하기 R1 뭐 결국은 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변동금리 채권의 가치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파 밸류에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게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의 이자율 변화를 그러니까 R11 같은 미래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 채권은 안정하다. 다음에 채권 투자 위험을 설명한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무이표채의 가격 결정, 이표채의 가격 결정, 그리고 변동금리 채권의 가격 결정, 채권의 가치 평가 이렇게 한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채권의 투자 위험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자율 위험, 이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해봤는데 채권으로부터 받을 캐시플로우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계산할 시장의 이자율은 변동할 수가 있다. 오늘은 얼마죠? 내일 또 변동할 수 있고 내일은 어떤 숫자가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채권의 현재 가격이 시장의 할인율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서 현재 가격이 변동하는 위험을 채권의 이자율 위험이라고 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자율이 나한테 유리하게 변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그건 위험이 아니죠. 그것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나한테 불리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내려갈 위험. 이게 이제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다. 채권에 따라서 채권의 쿠폰 레이트, 채권의 만기 이런 것에 따라서 이자율 위험의 정도는 굉장히 틀리다.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은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 후에 1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자율이 변해도 한 달 이자율은 연율이 예를 들면 뭐 0.5% 변했다. 연율이. 그럼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 달로 다시 또 12분의 1 하면은 0.5%가 0.04? 0.04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작아지죠.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은 별로 위험하지 않아. 근데 만기가 근데 50년. 여러분 50년 후에 1억을 받게 되었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년 후에 1억을 받게 되었는데 연 이자율이 5%였다가 연율이 지금 4%였다가 4.5%로 바뀌어졌다. 그럼 그때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할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꽤 많이 변화가 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채권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이자율 위험의 크기는 다르다. 재투자 위험, 이거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채권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썼어요. 여러분들 다른 채권 책을 보면은,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재투자 위험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뭐 굉장히 뭐 그럴듯하지만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재투자 위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이자율 위험이 채권의 현재 가격이 얼마나 변화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재투자 위험은 채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미래의 캐시플로우. 한마디로 채권의 미래 가격이라는 말이 좀 넌센스지만 채권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미래 캐시플로우가 얼마만큼 변화한가. 그게 변하지 않는 채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5년 후 시점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가능한 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만기의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한 번에 5년짜리 채권을 사는 방법. 5년 만기 채권. 아니면 뭐 3년짜리 채권을 사고 3년 후에 다시 또 2년 동안 더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미래의 캐시플로우는 그 방법에 따라 다 틀리는데 5년짜리 채권을 사면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확정돼 있을까요? 5년짜리 채권을 사면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확정돼 있을까? 1년짜리 채권을 사면 당연히 1년짜리 채권을 오케이. 1년짜리 채권을 사면 미래 캐시플로우가 확정돼 있을까? 아니면 5년짜리 채권을 사야지 더 확정되어 있을까? 5년짜리 채권이라 하더라도 5년짜리 무이표채를 사면 확정돼 있어. 그거는 5년 동안에 받을 돈이 하나도 없고 5년 후에 딱 페이스밸류 받는 거죠. 그런데 만일 쿠폰 반드를 사면 5년 동안에 뭐 매 6개월마다 혹은 매년 캐시플로우 받지 이자로 쿠폰으로 그럼 그걸 다시 받으면 여러분들 그걸 뭐 침대 밑에 둡니까 그 돈을? 그렇지 않고 재투자하겠죠. 1년 후에 받게 될 이자, 2년 후에 받게 될 이자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얼마 될지 그거는 그때의 또 이제 투자 수익률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돼 있지 않은 거지. 5년 후에 캐시플로우가. 그럼 1년짜리 채권을 사면 확정돼 있을까요? 확정돼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년짜리 무이표채를 산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1년 후에 캐시플로우 확정돼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5년 동안은 무슨 짓을 합니까? 선도거래 하는 거야. 선도거래.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선도거래 해가지고 만기 5년 이후까지 뭐 매 1년마다 선도거래를 하나. 선도거래는 그 거래의 실행은 미래지만 오늘 모든 걸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미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지 다 확정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1년짜리 채권을
1년짜리 채권을 사는 것이 미래에 5년 후에 캐시플로우 확정하는데 무조건 잘못된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5년짜리 채권을 산다고 5년 후에 캐시플로우 확정하는데 무조건 올바른 기록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큐판 반대 같은 경우에는 5년 만기 전까지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다 여러분 다 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투자 위험은 여러분들의 그 주된 관심이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 막 변동할 위험이 아니라, 나는 5년 후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에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 장만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채권 투자로서 주식투자 너무 위험하니까 채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어머니는 오늘과 내일 1년 후에 어머니가 투자한 채권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변동하는가 보다는 5년 후에 받게 될 캐시플로우를 확정하는 게 더 중요해. 그때 들어갈 돈이, 써야 될 돈이 거의 확정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채권을 투자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1년짜리 채권, 5년짜리 채권, 3년 여러 가지 채권 방법이 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5년 후에 캐시플로우를 확정짓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그 5년 이후에 5년 후에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위험할까?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위험한 게 아니고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받게 될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5년짜리 무이표채를 사거나 사지 않는 한, 혹은 오늘 그 단기 채권과 여러 개의 선도 계약을 하지 않는 한은 결국은 뭐 몇 년짜리 큐판 반대를 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이후에 다시 재투자할 때 그때 수익률이 얼마가 될 건가, 그게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름은 재투자 위험을 합니다. 재투자 위험. 만약 여러분들이 채권을 재투자가 필요 없는 채권을 산다면 이 위험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5년짜리 무이표채 산다면. 그러므로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읽어보세요. 신용 위험은 이자율 위험과 신용 위험이 채권 위험의 가장 큰 두 위험이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못 갚는다. 못 갚을 위험. 그것이 이제 신용 위험이 되겠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정부나 대부분의 우량 기업들은 채권 발행해 놓고 그 이자나 원금을 못 갚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이자율 위험이, 그 신용 위험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보통 크레딧 리스크는 디폴트 리스크,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거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위험이에요. 위험은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에 처할까봐 보험을 드는 거죠. 그 위험은 100% 현실화됩니까? 현재화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이 사실은 항상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이에요, 위험, 여전히. 왜냐하면 위험은 어떤 개념이니까?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사후적인 개념이에요. 사전적인 개념이니까 그건 여전히 위험인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사후적으로 그런 우량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다 현실적인 의미로는 레이팅 에이전시, 신용평가 회사들이 매기는 등급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트리플 A 정도 되겠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더블 A가 될 수도 있고, 그 신용 등급이 조금씩 틀리는데,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나빠진다든지, 그것도 나빠지는 거니까, 아니면 싱글 A에서 트리플 B로 나빠진다, 그런 식으로 악화되면은,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가 됐다 그래서 원리금을 못 갚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위험이 조금이라도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 위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어저께까지 1억이었는데 오늘은 9억 5천이 됐다. 오늘 9,500만 원이 됐다. 그런 위험을 얘기해요. 신용등급이 낮게 돼서 내 채권 가격이 나빠질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거는 유동성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동성의 정의, liquidity.
우리말로 유동성은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돼서 그럼 시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동성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에 자산 매각할 적에 이른바 페어 마켓 밸류보다 낮게 매각될 위험.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예를 들면 5억짜리인데 여러분들 지금 빨리 이민을 가야 돼. 그래서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이 5억짜리가 시간을 두고 팔면은 5억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장 일주일 안에 팔려고 그러면은 5억보다 더 디스카운트해서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주식은 유동성 위험이 커요, 적어요? 삼성전자 주식은 유동성 위험이 커요, 적어요? 적죠. 왜냐하면 거의 언제나 거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 부동산은 그런 면에서 유동성 위험이 크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채권이든 주식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트레이딩을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10만 원인데 살려는 사람들은 109만 5천 원에 사겠다고 이렇게 호가를 불러놓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110만 5천 원에 팔겠다 이렇게 호가 주문 잔량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10만 5천 원과 109만 5천 원 bid price와 ask price의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이 채권이 삼성전자가 이게 신뢰가 안 가면은 도대체 이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팔려는 놈은 굉장히 비싸게 팔려고 일단 안전하게 팔리든 안 팔리든지 간에 살려는 놈은 이 정보 비대칭이 있어가지고 채권의 주식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이제 후려치겠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유동성 위험의 acting definition, 실제 실행적인 정의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얘기한 차익거래의 세 가지 특성이나 나와 있고, 이건 선도계획은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가로치는 문제.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맞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이거를 너무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Buy low, sell high. 싸면 팔고 비싸면 산다.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그러면 이제 채권은 가격으로 보통 얘기하지 않고 수익률로 얘기해요. 수익률로. 이 설명은 이제 숏세일에 대한 얘기였고, 숏세일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숏세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 어떤 채권을 돈도 없는데 팔고 싶어요.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팔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자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그 자산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채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간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맞춰야 돼요. 어떤 채권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 채권에 뭐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프라이스가 낮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a low return on a bond implies a high price of it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 채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싸다. 그러면은 So you can sell on 무슨 bond short. 이 채권을 공매도하고 어떤 채권 그 expected return이 어떤 채권을 공매도하고 이런 얘기. 자, 그럼 여긴 뭐가 될까? 여기서는 리턴 입장에서 얘기해서 이 채권에 투자하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어떠한 채권을 일단 판다. 수익률이 여기서는 높아, 낮아? 낮은 채권. 그렇죠. 낮은 채권을 사면 안 되지. Whose expected return is low. 그러한 채권을 여러분들은 공매도 하겠다.
그 채권을 다시 한 번 더 수식을 써서 한다면 어떤 채권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리턴 입장에서 표시한 거고, 이거는 프라이스 입장에서 표시한다면, 이거는, 에? overpriced. high price하고 같은 얘기죠. So you sell an overpriced bond.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잘 됐다. 이거 팔아버리자.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서 잘못돼서. 당신이, 여기 나와 있네. 오버프라이스 스탁을 마치 공매도 하듯이 just as가 되겠죠. just as가 되겠죠. 그런데 오버프라이스 된 채권을 판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selling a bond short 공매도 한다고 해서 does not guarantee you any risk-free price.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거 오버프라이스 된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팔았어. 그래서 이걸 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위험 차익을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런 짓을 해야 된다. 이건 답이 너무 쉽다. 이건 뭐야? 이건 뭐가 되겠어? 이건 반대가 되겠죠. 요번 동시에 여러분들은 싼 채권을 사야 돼. 자, 여기서 언더프라이스, 오버프라이스의 관계는 뭡니까? 두 채권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기예요. 그냥 A 채권은 A-하고 비교해서 오버프라이스 됐고 B 채권은 B-하고 비교해서 언더프라이스 했는데 그런 식으로 A, B를 사면 안 돼요. 네? 뭐 그런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포항제철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는데 이게 하이닉스 채권보다 비싸서 이제 하이닉스보다 이제 고평가됐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포항제철 반들을 오케이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거는 팔고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Can you get an arbitrary profit by selling POSCO, Shore and Hynix? 여긴 뭐야? Of course not. Why? Because 이 두 채권 they are not perfect substitute. 두 채권이 완벽한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서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나 이제 arbitrary profit을 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rbitrary profit을 얻기 위해서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동시에 사고 팔아야 되는데 sell the similar bond. similar bond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런 채권. I는 뭐가 되겠어? identical. 사실상 똑같은 채권. 그러니까 만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익성과 이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데 채권의 가격이 틀리다고 한다면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채권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퍼펙트 서비스는 사실 없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완벽한 알비트러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오늘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얘기하겠더라고. 여기 결론은 뭡니까? 두 개의 서로 관계가 없는 채권을 사고 팔므로써 무슨 arbitrary profit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익 거래를 아까는 이제 수익률, 이자율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지금은 가격으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가격으로. 자, 한마디로 ABC만 보세요. 지금 A는 1년 만기 무이표채, B는 2년 만기 무이표채, C는 2년 만기 이표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C라는 채권은 A와 B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죠? A 채권을 10분지 1개 사고 B 채권을 1.1개 사면 C 채권과 똑같은 캐시플로우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원가가 C를 사는 원가가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틀리면은 아비트러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채권 가격을 이제 적용해 보면 과연 이게 딱딱 맞는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A 채권 하나 0.1개 사고 B 채권 1.1개 사니까 97이다. 현재 가격이. 똑같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C 채권은 $100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C 팔고 A, B를 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거는 선도 고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캐시플로우를 B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선도 고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죠. A 0.1개, B 1.1개를 사두면 캐시플로우가 C 산 거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은 97달러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사고 여기 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C를 공매도해서 100달러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97달러밖에 안 된다. 오늘 3달러가 생겼고 이거는 차익이 이거는 이익이 되는 거고 1년 후나 2년 후나 A가 1년 후에 만기가 되면 거기서 10달러 받아서 C 공매도 대상한테 주고 2년 후에 B 입장에서 110달러 받아서 또 C 공매도 대상한테 주면은 다 끝나는 거죠. 오늘 입장에서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자, 두 번째.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C가 없다고 합시다. C가 없고 단지 선도 계약하는 선도 계약 가격이 선도 계약의 선도 이자율이 지금 10%로 결정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어요. C는 없어요. 그러면 자, 여전히 A와 선도 계약을 통해서 B와 같은 2년 후에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A와 1년 후에 1년 투자를 하는 통을 통해서 A 플러스 선도 계약을 통해서 B와 같은 2년 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서로 투자되는 자금이 틀리다. 근데 2년 후에 캐시플로우는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또 여러분들 그거를 잘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보면은 그래서 R1과 R2는 이 채권 가격과 캐시플로우 페이스 밸류로부터 이제 나오고 R1과 R2를 통해서 맞는 정확한 포워드 레이트가 나온다. 이 포워드 레이트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포워드 레이트를 임플라이드 포워드 레이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좀 그걸 잘 모르고 실제 시장에서는 10%의 이자율로 선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선도 거래를 통해서 채권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 선도 거래를 통해서. 임플라이드 포워드 레이트는 12%인데 실제 선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10%의 채권을 사고 팔고 있더라. 그럼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채권을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채권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 실제 선도 이자율이 임플라이드 포워드 레이트보다 지금 작죠. 임플라이드 포워드 레이트 그게 정확한 맞는 아비트러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자율인데 그것보다 작으니까 수익률이 작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 높은 채권 가격을 이용해서 그 채권을 사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팔면 됩니다. 선도 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은 F와 R1이고 왜냐면 F와 R1하고 합쳐져가지고 결국은 R2와 같은 관계가 되는데 R2에 비해서 한마디로 F가 낮은 거예요. 12.5%가 되는데 10%밖에 안 된다. F가 낮다는 얘기는 F는 R1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R2는 오늘부터 2년까지 다 커버하는 거니까 F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 R1은 오늘에서 1년에 끝나니까 1년 후 시점에서 이제 F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F와 R1을 같이 묶어버리면은 결국 이런 포트폴리오가 낮은 거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높은 거다. 우리는 높은 이자율을 좋으니까 우리는 이쪽을 사고 낮은 이자율은 이제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죠. 선도 거래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 된다. 자, 그거는 그래서 뭡니까? 어떤 게 B야? 네, 이게 B죠. B. 2년짜리 채권, 지금 1년짜리, 이게 좋은 투자돼서 이게 이자율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하고 1년짜리 채권과 1년짜리 선도 계약을 팔아버린다. 그래서 오늘은 B 채권 하나를 사면은 80달러가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는 그 80달러를 조달하는가 하면 A를 9분지 8개를 팔아요. 이게 90달러니까 90달러 곱하기 9분지 8개 하면 80달러가 나오죠. 공매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의 캐시플로우는 다 제로가 됐어.
미래 캐시플로우가 이제 뭔가 플러스가 되겠죠. 만일 그래서 미래 캐시플로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래 캐시플로우는 뭡니까 요걸 샀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거 사서 2년 후에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오늘 공매도 했죠. 그러니까 공매도해서 오늘 돈을 받은 건 좋은데 그 대신 1년 후에 갚아줘야 되죠. 그 갚아줘야 될 돈이 없지. 그래서 또 무슨 짓을 해요? 오늘 선도 계약을 맺어서 다시 1년에 다시 또 돈을 또 빌려서 이걸 갚아주고 나중에 선도 계약 상대방한테는 2년 후에 이 돈을 받아서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 그래서 1년 후에는 이제 분명히 이걸 공매도 했으니까 얘한테 이제 페이스 밸류 구분집하게 해서 페이스 밸류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돈 줄 것만큼만 오늘 선도 계약을 오늘 또 이런 선도 계약을 하는 거죠. 돈을 이만큼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이만큼입니까? 100달러 곱하기 9분지 8이 88.89달러예요. 이만큼 우리가 공매도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선도거래를 통해서 10% 이자율로 차입해서 약정. 1년 후에는 그 선도거래 상대방한테 88.89를 빌려서 A, B 공매도 대상한테 건네주고 B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얘만 남았어. 얘는 88.89를 빌려서 다시 1년 후에 1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돈을 갚아주면 되죠. 그럼 10%는 여기는 88.89 97.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남죠. 이거는 이제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버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이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넷 캐시플로우를 제로로 만들고 미래 캐시플로우를 플러스 만들든지 현재 넷 캐시플로우 플러스라고 미래 캐시플로우를 제로 만들든지 아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시험은 이 반대로 낼 수 있어요. 시험은 반대로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rbitrage profit을 오늘 당장 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거래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픽스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걸 채울 수 있으니까 B 채권은 여전히 하나 산다고 합시다. B 채권은 여전히 하나 사는데 이제 80달러가 들죠. 하나 사는데 뭐 A 채권은 팔고 뭐 또 선도를 해야 되는데 A 채권을 그럼 얼마를 팔 것인가? 요번에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래 캐시플로우를 딱 맞춰주고 오늘 당장 프로피트를 벌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산하면 되겠지. B 채권을 하나 사면은 미래 캐시플로우가 100달러가 나오죠. 2년 후에. 그러면 A 채권과 선도거래를 통해서 결국 100달러를 만들어낼 금액은 정확히 오늘 얼마가 돼야 될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것만큼만 오늘은 공매도 하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낼 적에는 B를 오늘 하나만 사는 거래다 뭐 이런 플러스 오늘의 캐시플로우는 제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라.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B를 하나 사고 파는데 미래 2년의 캐시플로우를 제로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거래를 조정해요. B를 하나 산다는 얘기를 안 해요. B를 오늘 하나 거래한다. 그러면 살지 팔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 다음 사장은 뭡니까? 제목이 채권의 수익률.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 사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챕터를 얘기하고 5장 할 때 이건 더 중요한 챕터를 얘기하고 에브리 챕터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여기서 오늘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일부러 써왔는데 제가 뭔가 지금 부동을 착각했어요. 여러분 차익이라 그러면 아까 차익거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 미래에 돈을 벌 수 있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벌게 된 이익이 차익일까? 2년 후에 확실하게 벌게 된 이익이 차익일까? 아니면 두 개 다 차익일까? 엄밀한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늘이에요. 왜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을 좀 엄밀하게 좀 닫고 와줄래, 거기? 문이 애매하게 닫히니까 엄밀하게 닫아주세요. 왜 오늘 실현할 이익이 차익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차익거래 조건에 노타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 위험 없이 자기 돈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벌어줄 수 있는 그게 차익거래의 엄밀한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오늘 A-B만큼 돈을 버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수업이 거의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의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미래의 돈을 버는가 오늘 돈을 버는가. 그런데 그 금액을 정확히 맞춰 놓으면 미래에 벌게 된 돈도 2년만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오늘 벌게 되는 돈하고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래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미래에 벌게 되는 돈을 예를 들면 미래에 1달러를 만드는 그런 차익거래. 그럼 오늘의 투자는 1달러보다 적겠죠. 그런데 또 다른 차익거래로 오늘 1달러를 투자해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기고 미래에 얼마 나온다. 미래는 똔똔을 만들고 그때 미래의 똔똔은 1달러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차익거래 규모가 달라진 거죠. 자, 처음에 미래의 1달러를 만드는 차익거래 두 가지 방법 모두 미래의 1달러를 만드는데 오늘은 투자 금액이 틀리다. 그러면 하나 팔고 하나 사가지고 차익거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차이가 차익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미래의 1달러를 만드는 게 아니라 1달러 정확히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똑같이 예를 들면 1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차익거래는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서로 틀릴 거기 때문에 하나는 1.5달러, 하나는 1.4달러 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0.1달러 차이가 난다. 그런데 처음에 거래는 미래의 1달러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투자 금액이 1달러보다 적었죠. 오늘은 1달러, 두 번째는 오늘 1달러 두 개 다 투자하는 거였기 때문에 미래에 1.5 혹은 1.4달러를 만드는 거고 단지 그 금액이 틀리니까 차익거래를 하는데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는 같은 차익거래이긴 하지만 하나는 차익거래 규모가 약간 틀려졌죠. 하나는 미래 1달러를 만드는 차익거래. 결국은 오늘 0.몇 달러를 0.9달러를 투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1달러를 투자해서 미래 1.5, 1.4를 만들어서 두 개의 차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약간 차익거래 규모가 더 커졌죠. 그러면 당연히 차익의 규모도 커지겠죠.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적에 미래 캐시플로우로 만든 차익거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오늘 차익거래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틀렸잖아, 숫자가.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그 거래 규모를 정확히 똑같이 맞추지 않으면 미래에 받게 될 차익을 오늘 현재 가치로 한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게 왜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강의하다가 뭔가 아우가 딱딱 안 맞아서 이게 왜 이렇지?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거고 주식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대. 왜냐하면 주식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선도 가격. 우리는 지금 다 R1, R2, F 이런 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차익은 아니라 그거는 수익률일 뿐이죠. 그 자체가 차익은 아니죠. 그러나 주식은 가격 가지고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선도 가격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그게 적정 선도 가격인데 지금 선도 거래에서는 98만 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2만 원만큼 차익이 분명히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파이나품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강의하다가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